한국을 부르십시오.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전 세계 에너지 혈관이 터져버린 그 순간 크렘린궁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러시아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원 대국 러시아가 고작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에 손을 벌린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 미국은 안달이 났고 일본은 공포에 질렸으며 중국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들이 본 건 석유도 가스도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42년간 손발이 묶인 채 독하게 갈아온 대한민국 유일의 기술.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세계 패권국들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크렘린 상황실 커피는 유난히 씁니다. 잠을 깨우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긴장을 버티려고 마시는 거죠. 그날 새벽에도 저는 그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모금을 넘기기도 전에 컵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해협 일대가 붉은색 경고 표시로 뒤덮여 있었고 원유 탱커 이동 경로에 차단선이 그어지고 있었죠. 보좌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유가 급등, 유럽 에너지 비상, 공급망 차질 확인. 한 줄 한 줄 읽힐 때마다 회의실 온도가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이바노프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에서 전략 분석을 총괄하고 있어요. 20년째 일을 하고 있죠. 웬만한 위기 보고에는 맥박이 안 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끝에 있던 나라는 솔직히 제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를 잇는 좁은 바닷길인데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량이 전 세계 물동량의 약 20%에 달합니다. 하루에 수백 척의 유조선이 이 좁은 길목을 지나가고 있고 이 길이 막히면 세계 경제의 혈관이 끊기는 것과 다름없죠. 그날 새벽 우리가 받은 보고는 바로 그 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크게 긴장하지 않았어요.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달에 한 번씩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브리핑 자료가 올라왔을 때 저는 커피잔을 다시 집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유가가 단숨에 요동치기 시작했고 유럽 주요국들이 에너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는 속보가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독일은 산업용 가스 배급 단계 격상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주요 제조업체들이 생산 라인 축소를 검토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프랑스는 전략 비축유 방출 검토에 들어갔고 이탈리아는 남부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일수록 반응이 빨랐고 그 반응의 속도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죠.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급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에너지 전략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스크린 위에 펼쳐진 세계 지도를 보면서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에너지 질서의 밑그림이 실시간으로 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굵은 선, 중동에서 아시아로 뻗는 안정적인 루트, 미국이 자국 셰일로 버티는 구조, 이 세 축이 서로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이 제가 신뢰해온 세계 에너지 지도의 기본 전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 그 전제가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원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원을 어디로 보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던 파이프라인은 이미 정치적으로 막혀 있었고 새로운 루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자원은 있었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국방부 전략기획관, 외교부 고위 관계자까지 러시아의 핵심 부처가 한자리에 모인 긴급회의였죠. 각자 자기 부처의 대응 방안을 보고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사실상 문이 닫힌 상태였고 중국은 이미 자기들 방식대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동은 루트 자체가 불안정했죠.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다들 정리 발언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참이었어요. 그때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에너지부 차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불러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봤어요.
국방부 전략기획관은 펜을 내려놓았고 외교부 관계자는 안경 너머로 차관을 응시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지만 그 소리마저 어색하게 회의실에 울렸죠. 2초, 3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러시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 석유와 가스가 땅속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나라가 한국을 불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 침묵 속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누군가가 되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왜 부릅니까? 차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자원이 아닙니다. 자원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당혹감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반도체 잘 만들고 드라마 잘 만드는 아시아의 중견국 정도였어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차관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정말 한국이라면 저는 제가 20년 동안 봐왔던 세계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한국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관의 그 한마디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자원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러시아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자원국 중 하나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위, 원유 생산량은 세계 3위권, 국토 면적은 지구 육지의 11%를 차지하고 있죠. 가스도 있고 석유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러시아가 에너지 문제로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자원을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극동개발부 분석실로 출근하자마자 후배 분석관 드미트리를 불렀습니다. 드미트리, 극동개발 프로젝트 전체 이력 좀 꺼내봐.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드미트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전부요? 그거 정리하면 서류가 방 하나를 채울 텐데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오늘 안에 핵심만 추려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드미트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고 저는 그 시간 동안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한국의 산업 데이터를 직접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과제였어요. 소련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러시아 연방 출범 이후에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극동 개발을 국가 전략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같았죠. 계획은 거창했지만 실행은 지지부진했고 예산은 투입됐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저는 이 부서에서 20년을 일하면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기술과 자본 그리고 산업 인프라가 부족했던 겁니다. 자원은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고 가공하고 운송하고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모든 단계에서 우리의 역량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드미트리가 정리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총괄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이 똑같습니다. 계획 수립, 예산 배정, 착수 그리고 중단. 이걸 거의 30년째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자료를 넘기면서 물었습니다. 기술 파트너는 매번 어디였어? 초기에는 유럽 쪽이었고 이후에는 중국과 논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정치적 이유로 빠졌고 중국은 자기들 조건만 내세우다가 협상이 깨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은? 드미트리가 잠시 멈칫했어요. 한국은 검토 대상에 올라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한국을 2급의 파트너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가볍게 봐왔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베리아 한가운데에 엄청난 양의 가스가 묻혀 있다고 칩시다. 그걸 꺼내려면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시추 설비가 필요하고 꺼낸 가스를 영하 163도까지 냉각시켜 액화하는 초대형 플랜트가 필요하며 액화된 가스를 실어 나를 특수 선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박이 도착할 항만 인프라까지 갖춰져야 하죠.
이 모든 단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자원이 돈이 되는 건데 바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산업 역량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차관의 말이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하나씩 열어볼수록 제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1위였어요. 특히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대부분을 한국 조선소가 수주하고 있었거든요. 플랜트 설계와 건설 역량도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인프라 건설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을 쥐고 있었죠. 저는 드미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 산업 데이터 보고 있는데 이거 내가 확인한 거랑 일치하나?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수치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소스를 교차 확인해봐도 결과가 같았습니다. 한 분야만 강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범위를 동시에 최상위권으로 운용하는 나라는 제가 데이터를 뒤져봐도 찾기 어려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없는 걸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와 정밀기계에 강하고 일본은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이죠. 하지만 조선부터 플랜트, 반도체, 배터리, 인프라까지 이 모든 분야를 동시에 세계 최상위권에서 굴리는 나라는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운용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가치로 바꾸는 나라였어요. 원자재 상태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원을 산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완성된 가치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자원이 아니라 변환 능력이었다는 걸요. 러시아는 원재료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은 그 원재료를 완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러시아의 전략을 분석하면서 저는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에만 집중해 왔거든요. 자원의 양, 군사력의 규모, 영토의 넓이, 그것이 곧 국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어요. 가진 것이 많은 나라가 강한 나라인가, 아니면 가진 것을 완성할 수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인가?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내부 보안 채널로 한 건의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은 국방부 전략기획실이었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에너지와 산업만이 아니라 훨씬 더 민감한 영역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문서를 열었을 때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들여다본 것이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국방부 전략기획실에서 넘어온 그 문서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 솔직히 처음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국 무기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은 그럭저럭 쓸만하며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이 서방 무기 대신 선택하는 차선책 정도. 그게 제가 알고 있던 한국 방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읽기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저는 그 선입견이 얼마나 아니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 섹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무기체계의 현실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되고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무기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대전차 미사일, 방공 시스템, 장거리 포병 장비까지 첨단 무기들이 속속 투입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무기들이 전황을 뒤바꿀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고 서방 진영에서는 기술적 우위가 곧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선에서 벌어진 상황은 그 기대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첨단 무기가 투입될 때마다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황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속성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은 무려 3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서방의 첨단 무기들은 단가가 높았고 생산 속도는 느렸으며 유지 보수의 전문 인력과 별도의 보급 체계가 필요했거든요. 전쟁이라는 건 한두 번의 화려한 타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수천 발의 포탄이 소모되고 장비는 끊임없이 파손되며 그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생산력과 공급망이 뒷받침되어야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한 한방이 아니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체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드미트리를 다시 불렀어요. 이 보고서에 한국 무기 관련 실전 데이터가 있다던데 그 부분 내가 먼저 봤나? 드미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총괄님, 저도 처음에는 그냥 가성비 좋은 무기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읽다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라? 단순히 싸다는 게 아니었어요. 정밀도, 생산 속도, 유지 보수 비용, 운용 편의성까지 전부 균형이 맞아 있었습니다. 이건 무기 하나를 잘 만든 게 아니라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예요. 드미트리의 말을 듣고 저는 보고서의 한국 섹션을 더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같은 품목들이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수출 규모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 무기들을 도입한 나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자국 방위력을 급속히 강화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예산이 부족해서 선택한 차선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안보 위기를 느낀 나라들이 실전 운용 능력을 기준으로 선택한 결과였어요. 드미트리, 이 데이터 좀 봐. 한국 방산 수출 증가율이 이 정도면 단순한 호황이 아니잖아. 맞습니다. 저도 그래프를 보고 처음에는 오류인 줄 알았어요. 이 성장 곡선은 일반적인 방산 시장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패턴이거든요. 폴란드가 K2를 대량으로 가져간 건 알고 있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분석돼 있어?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납기 속도, 기술 이전 조건, 현지 생산 협력까지 패키지로 제안한 거예요.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생산 체계까지 함께 넘기겠다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과 생산 체계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상대 국가의 군사 산업 자체를 설계해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하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틀이 깨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어느 한 가지 요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밀도가 높으면서도 단가는 서방 무기의 절반 수준이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품질 편차가 극히 적었으며 실전에서 운용하는 병사들의 숙련 기간이 짧아서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요소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수출국이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쌓아온 군사기술과 대량 생산 체계는 우리의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데이터는 그 자부심에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장점들을 더 세련되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었거든요. 드미트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총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우리는 그 나라를 너무 얕게 보고 있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력을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데이터가 드미트리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와 산업 분야를 들여다보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군사와 방산 영역에서까지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사실은 이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조용히 진행되어 왔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분석가들이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에너지도 산업도 이제 군사까지 한국이라는 이름이 빠지면 분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변화는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 강대국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각국의 외교 동향 브리핑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이름이 빠지는 날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선택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동시에 보이고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압박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손을 내미는 구조, 이건 단순한 동맹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자기들의 전략 구도가 달라진다는 걸 미국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드미트리가 아침 브리핑 자료를 들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총괄님, 미국 쪽 동향 보셨습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압박과 유인을 동시에 걸고 있어요. 봤어.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일본 쪽도 좀 들여다봐. 일본이요? 응. 요즘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 예전 같지 않아. 일본의 움직임은 미국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 제조업의 최강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는 여전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까지 전방위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면서 일본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서 산업 패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일본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던 거죠. 일본은 기술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견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동시에 자국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한국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드미트리가 일본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왔을 때 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드미트리, 이거 봐. 일본이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시점하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점이 거의 겹치잖아. 맞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일본이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보는 건지 아니면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건지 모르겠어. 복잡한 감정이라면요? 올해 1등 하던 나라가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나라를 볼 때 느끼는 감정 말이야. 경쟁심이라고만 부르기엔 좀 더 날카로운 거 있잖아. 드미트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위기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러시아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분석관이니까 최대한 냉정하게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과의 관계가 경색된 이후 에너지 수출 다변화가 생존 과제가 되어 있었어요. 중국은 이미 큰 시장이었지만 중국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극동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 북극 항로 운용에 필수적인 조선 능력,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역량까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의 목록을 나열하면 결국 한국이라는 이름에 도달하게 되는 구조였어요. 저는 이 세 나라의 움직임을 하나의 도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확실히 묶어두려 하고 있었고,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자극을 받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한국에게 더 적극적으로 손을 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 나라의 접근 방식은 전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셋 다 한국의 선택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드미트리, 이 도표 한번 봐봐. 드미트리가 제 모니터 앞으로 와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가 전부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네요. 방향은 다른데 목적지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 뭡니까? 한국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공식적으로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고 어느 쪽에 기울겠다는 발언도 없었어.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전부 먼저 움직인 거야. 드미트리는 도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신호인 건 아닐까요? 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세계가 반응한다는 건 그 나라의 존재 자체가 변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 한국은 강대국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방향을 정하면 따라가고 일본과 경쟁하면서 틈새를 찾고 러시아와는 거리를 유지하는 정도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한국이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달라지고
일본의 산업 정책이 바뀌며 러시아의 극동 개발 가능성이 결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플레이어가 아니라 판을 흔드는 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거리에는 초겨울의 찬바람이 불고 있었죠. 20년 동안 국제 전략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 나라의 위상이 재편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군사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는 외교 분야에서까지 한국이라는 변수가 모든 방정식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가만히 있었지만 세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고민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한국은 왜 아직 답하지 않는 걸까? 미국도 기다리고 있고 일본도 긴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손을 내밀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신중함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침묵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었고 러시아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으며 중동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어느 한쪽에 서거나 최소한 방향이라도 암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의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어떤 진영에도 명확히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우유부단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중동 상황은 제가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보다 훨씬 심각해져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일시적 위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지역까지 불안정이 번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란과 주변국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고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의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운송 자체를 포기하는 선사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불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유럽은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중동 루트마저 흔들리니까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당장 겨울을 어떻게 넘기느냐를 걱정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20년 분석 경력에서도 보기 드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이 배경을 알아야 한국의 침묵이 가진 무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급하게 편을 골라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드미트리에게 한국의 외교 동향을 추적하라고 지시한 게 그 무렵이었어요. 며칠 뒤 드미트리가 분석 결과를 들고 왔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총괄님, 한국 외교부 공식 발언을 전부 추적해봤는데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 어떤 방향도 시사하지 않아요. 미국 쪽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만 반복하고 러시아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패턴처럼 보여요. 설계됐다고? 네. 발언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어느 쪽에도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느 쪽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구조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건 침묵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저는 드미트리의 분석을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방 진영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그 능력을 실제로 활용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관되게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어요.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까지는 제공하되 살상 무기의 직접 공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입장도 분명했습니다.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한러 관계에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내놓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경고가 실행될 경우 에너지 협력부터 극동 개발 프로젝트까지 양국 사이에 쌓여있던 모든 가능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쉽게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시기에 상당한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한국의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극동 개발 실무진들은 한국의 기술 협력 없이는 프로젝트가 진전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에너지부에서도 새로운 수출 루트를 구축하려면 한국의 조선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에요. 특히 기다리는 쪽이 먼저 손을 내민 상황에서 상대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한국이 이미 서방 쪽으로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아니면 러시아를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건 아닌지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미트리,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드미트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시하는 거라면 오히려 빨리 답이 나왔을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고민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오래 답을 안 한다는 건 오히려 진지하게 저울질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럼 뭘 저울질하고 있는 거지? 타이밍이요. 한국은 단순히 어느 편에 설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언제 움직여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압박을 받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해? 드미트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의 없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양쪽 모두의 압박을 받으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나라는 제가 아는 한 손에 꼽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한국의 과거를 좀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배경이 단순히 현재의 산업 경쟁력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냉전 이후 수교를 맺은 이래로 양국 사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협력의 역사가 존재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술 이전 사례였습니다. 과거 러시아가 한국의 진차관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현금 대신 군사기술과 장비를 이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양국의 실무진들 사이에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신뢰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할러 차관 상환건 관련 자료 있나? 있습니다. 차관을 현금이 아니라 무기와 기술로 상환한 건데 당시 양측 실무진 사이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때 한국 쪽 반응은 어땠어? 기록을 보면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전받은 기술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흡수하는 속도가 우리 쪽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는 평가가 있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술을 받아서 그대로 쓰는 나라는 많지만 받은 기술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더 발전시키는 나라는 드물거든요. 겉으로는 멀어진 관계였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연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미래의 가능성까지 함께 닫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러시아 편에 서면 서방 진영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한국은 그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어느 쪽 문도 닫지 않으면서 가장 유리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깊이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미국은 조급해하고 있었고 일본은 긴장하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 한국이 조용히 서 있었죠. 침묵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쉽게 흔들립니다. 반면에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우리는 조급했고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상황이 한 방향으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루트가 하나씩 막혀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 러시아 앞에 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한가운데에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루트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루트가 하나씩 막혀가는 상황에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한동안 잊혀져 있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북극항로. 북극해를 가로질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바닷길인데 사실 이 루트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해빙이 줄어들면서 실제 운항 가능 기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기존 수에즈 운하 루트 대비 운송 거리가 크게 단축되는 이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로가 존재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북극항로 관련 보고서를 꺼내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기온, 예측 불가능한 유빙,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극지 안개. 이런 환경에서 수만 톤의 액화천 연가스를 싣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든다는 건 보통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쇄빙 기능을 갖추면서 동시에 액화가스를 초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특수 선박, 이른바 쇄빙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극지 항만 인프라와 가스를 하역하고 재핵화할 수 있는 터미널 시설까지 갖춰져야 했죠. 하나만 빠져도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드미트리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총괄님, 북극 항로 건으로 에너지부에서 긴급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에너지부에서? 무슨 내용이야? 유럽 루트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북극 항로를 통한 아시아 수출 루트를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건의입니다. 그런데 기술적 실현 가능성 평가를 우리 쪽에 넘긴 거예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라. 솔직히 지금 우리 자체 역량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드미트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쇠빙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러시아에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조선소의 극지 선박 건조 실적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조선소들은 소형 쇠빙선 수준의 기술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형 액화가스 운반선의 쇠빙 기능을 결합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국은 조선 물량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지만 극지 특수 선박 분야에서의 기술적 검증은 아직 부족했거든요. 일본은 기초 기술력은 탄탄했으나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납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숫자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극지용 선박, 초대형 컨테이너선, 최첨단 액화가스 운반선까지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가 한국 조선소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쇠빙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이 수치 다시 한번 확인해봐. 쇠빙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건조 가능한 조선소가 전 세계에 몇 개야? 드미트리가 자료를 뒤지더니 대답했어요. 실질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납기 내에 인도할 수 있는 수준의 조선소는 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실적과 기술 검증 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없었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북극 항로를 실제로 운용하려면 한국 없이는 시스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모니터를 한참 바라봤어요. 쇠빙 기능과 액화가스 운반 기능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공학적 과제를 하나의 선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쇠빙을 하려면 선체가 극도로 단단하고 두꺼워야 하는데 액화가스를 운반하려면 내부의 영하 163도를 유지하는 초정밀 단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두 조건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걸 균형 있게 통합하는 기술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영역이었어요. 한국은 그 축적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고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까지 마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선박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북극 항로를 하나의 에너지 수출 루트로 완성하려면 극지 항만 설계, 하역 시스템 구축, 재핵화 터미널 건설까지 전체 인프라 체인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이 분야의 기술 역량을 국가별로 비교해봤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플랜트 건설과 인프라 구축 경험, 이 역시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중동의 사막에서부터 동남아시아의 열대 지역까지 한국 건설사들은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완수해온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극지라는 새로운 환경이 추가되더라도 그 기반 위에서 적응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죠. 총괄님,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드미트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아. 나도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딘지 보이거든. 그런데 왜 표정이 그러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협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건 생존의 문제야.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 없이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거든.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 드미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석관으로서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은 낯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고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이고 그 땅 아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세계로 내보내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우리에게 없었어요.
선택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가 빠지면 북극 항로라는 전략 자체가 종이 위의 계획으로 끝나는 구조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확보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 위치에 올라선 걸까?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가 의존하는 산업 강국이 된 걸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과거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건 결과였다는 걸요. 한국의 조선 기술, 방산 경쟁력, 산업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훨씬 긴 시간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고 거기서 발견한 건 단순한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제약과 인내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제한 속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었죠. 1979년 한국은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로 제한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반도 전체를 방어해야 하는 나라가 미사일을 180km밖에 날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주변에는 핵무장한 국가들이 있었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한국은 고작 180km의 울타리 안에서 안보를 설계해야 했어요. 드미트리에게 이 자료를 보여줬을 때 드미트리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총괄님, 이건 사실상 손발을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180km면 전술적 운용 범위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래. 나도 처음에 수치를 보고 오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제한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지금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갖게 된 겁니까? 그게 핵심이야. 한국은 멈추지 않았거든. 2001년에 사거리 제한이 300km로 확대됐습니다. 20년 넘게 기다려서 겨우 120km를 더 얻은 거예요. 그리고 2012년에 다시 800km로 늘어났죠.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됐고 마침내 2021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1979년부터 2021년까지 42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제한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주목한 건 제한이 풀린 시점이 아니라 제한이 있던 시간 동안 한국이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었어요. 보통 제약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포기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거나. 한국은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준비했어요. 사거리가 180km로 묶여있던 시절에도 한국은 미사일의 정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거든요. 멀리 보낼 수 없으니 가까운 거리에서 정확하게 맞추는 기술을 완성한 겁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의 기술 개발 기록을 더 깊이 파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사거리 제한 속에서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액체 연료 방식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운용이 간편한 고체 연료 기술은 실전에서의 생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걸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완성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관성항법 시스템도 독자 연구를 통해 정밀도를 끌어올렸고 복합 소재를 활용한 탄체 설계 기술까지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탄두 중량이 제한됐을 때는 같은 무게 안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설계를 반복했고 유도 시스템의 정확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드미트리, 이 기술 축적 목록 좀 봐. 사거리는 묶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만큼을 쌓아 올린 거야. 드미트리가 자료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총괄님,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관성항법 시스템까지 자체 연구로 이 수준을 만들었다는 건 좀 믿기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도 소련 시절부터 수십 년간 투자해온 분야거든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해봤는데 사실이야. 한국은 못하게 막혀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전부 밀어붙인 거지. 300km 안에서 기술을 극한까지 축적했다는 뜻이군요. 그래. 그리고 그게 800km로 풀렸을 때 이미 기술적 기반이 완성되어 있었던 거지. 사거리만 늘리면 되는 상태였어. 드미트리가 자료를 넘기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풀리자마자 결과가 바로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었군요. 우연이 아니었어. 42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야. 2021년 미사일 지침이 완전 종료된 이후
한국에서 쏟아져 나온 결과물들은 군사 분석가인 저의 눈으로 봐도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어요. 이건 단순히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쏘는 기술이 아닙니다. 수중에서 발사체를 안정적으로 사출하고 수면을 뚫고 나온 뒤 정확한 궤도에 진입시키는 기술은 세계에서 몇 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는 최고 난이도의 영역이거든요. 한국이 이걸 해냈다는 건 42년간의 축적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고위력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어요. 핵무기 없이도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완성한 겁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건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핵 없이 재래식 무기만으로 전략적 균형을 만들어낸다는 건 무기 기술뿐 아니라 전략 설계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거기에 다층 방공 시스템까지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여러 층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망을 자체 기술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한이 풀린 지 불과 몇 년 사이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기술력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고 그 유산 위에서 지금까지도 최첨단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42년간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그 제약을 오히려 기술 축적의 시간으로 활용해서 풀리는 순간 세계가 놀랄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았어요. 이건 단기간의 투자나 기술 도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드미트리. 네, 총괄님. 나는 20년 동안 국가 전략을 분석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봐왔어. 자원이 풍부한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경제 규모가 큰 나라.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한 안에서 묵묵히 준비해온 나라는 본 적이 없어. 드미트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가슴이 먹먹합니다. 분석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42년이면 한 사람의 직업 인생 전부거든요. 그 시간을 참고 버틴 거잖아요. 그 말에 저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참고 버틴 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데이터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야. 과거에 묶어두고 있었던 거야. 드미트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기다렸고 준비했고 결국 증명한 거군요. 그래. 제안은 그들을 막은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불과 몇 주 전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그림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제약까지 받았던 나라가 그 모든 조건을 뒤집어서 세계가 의존하는 위치까지 올라선 겁니다. 억눌린 나라였고 준비한 나라였으며 폭발한 나라였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못하게 되어 있었던 나라가 풀리자마자 결과로 증명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강한가 약한가가 아니라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움직일 것인가. 그 질문의 답에 따라 동아시아의 질서가 달라지고 에너지 지도가 달라지며 어쩌면 세계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답을 결정하는 건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 자신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는 변했습니다. 몇 주 전 크렘린 상황실에서 호르무즈 해협 경고 화면을 보며 커피잔을 내려놓던 그 새벽부터 저는 한 나라를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국입니까? 그 질문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겠습니다. 질문은 왜 한국이냐가 아니라 왜 이제서야 한국을 보게 됐느냐였어요. 문득 그날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한국을 불러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었거든요. 러시아인데 자원 대국인데 왜 한국입니까? 그때 저는 한국을 반도체 좀 잘 만드는 중견국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순간을 떠올리면 부끄러움보다는 감사함이 먼저 듭니다.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낡은 지도 위에서 세계를 분석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과거에는 힘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영토가 넓은 나라가 세계를 주도했죠. 러시아는 그 기준에서 언제나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석유와 가스, 핵무기,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광활한 땅, 이것들이 곧 국력이었고 저 역시 20년 동안 그 틀 안에서 세계를 분석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어요. 그 자원을 기술로 바꾸고 산업으로 완성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 되는 시대로 전환된 겁니다. 드미트리가 마지막 종합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총괄님, 요청하신 국가별 산업 의존 구조 분석 완료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봐. 드미트리가 보고서를 펼치며 대답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라 한국 생산 라인이 멈추면 전 세계 전자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구조예요. 조선은 이미 앞서 분석한 대로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방사는 유럽과 중동으로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전기차 시대의 핵심 공급자 위치를 확보했고 인프라 건설 역량까지 더하면 이 정도 범위를 동시에 운용하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다는 거지 적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재차 물었어요. 없습니다. 개별 분야에서 강한 나라는 많지만 이 모든 영역을 동시에 세계 최상위권에서 굴리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정리한 데이터는 제가 지난 몇 주간 직접 확인해온 내용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가 되어 있었고 강대국들이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 전 에너지 안보 관련 다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는데 초기 참가국 명단에 한국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액화천 연가스 운송 체계를 논의하는데 세계 최대 선박 건조국이 없었고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방안을 다루는데 핵심 플랜트 기술 보유국이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회의는 한국을 추가 초청한 뒤에야 본격적인 의제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한국이 테이블에 없으면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드미트리,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 뭡니까?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지금 전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야. 드미트리가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죠. 같은 질문이요? 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 드미트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 질문을 세계 주요국들이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위치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예전에는 한국이 강대국들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였어. 미국이 방향을 정하면 따라가고 일본과 경쟁하면서 틈새를 찾고 러시아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정도였지.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구도가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과 방산 기술이 자국 공급망에 필수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을 묶어두려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이탈할 경우의 리스크를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한국의 산업적 부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시아 제조업의 정점에 있다고 자부했던 일본에게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우리는 극동개발과 북극항로라는 생존 과제 앞에서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모스크바의 아침을 바라봤어요. 눈이 그친 뒤에 하늘은 투명하게 맑았고 크렘린 첨탑 위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저는 항상 러시아를 중심에 놓고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가 가진 군사력, 우리가 가진 영토,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축이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향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산업으로 전환하고 세계 시장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원자재 수출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총괄님, 최종 보고서 제목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드미트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중심축이다. 드미트리가 그 제목을 보더니 말했어요. 처음에 총괄님이 한국을 중견국이라고 하셨을 때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제목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과장이 아니야. 오히려 절제한 거지.
드미트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괄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 분석 작업하시면서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분석관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있어. 나는 20년 동안 세계를 힘의 크기로 분석해왔거든. 자원이 많으면 강하고 군사력이 세면 주도권을 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한국을 보면서 그 틀이 깨졌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해서 제약 속에서 버티면서 결국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가 됐잖아. 그걸 보면서 내가 세계를 보는 눈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알게 된 거지. 드미트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침묵 속에 서로의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는 힘이 아니라 선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전환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한국은 그 전환 능력에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 그 답을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답에 따라 에너지 지도가 바뀌고 산업 질서가 재편되며 강대국들의 전략이 수정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원 대국의 분석관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정한 나라.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강대국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나라. 42년간 묶여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았고 풀리자마자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 그 답을 쥐고 있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온 이 나라의 저력을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원 대국 러시아가 인정한 나라, 대한민국의 오늘의 사연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